안녕하십니까. 대한신부전학회 제6차 디지털 헬스 연구회 웹 심포지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삼성서울병원 박성지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궁금해하시는 인공지능의 발전, 챗 GPT 이후입니다. 과연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특별한 연자분들과 그리고 좌장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좌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최동주 교수님은 대한디지털헬스연구회 회장님이시고 진료 과목은 순환기내과 그리고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시고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이승용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재료공학과 학사 그리고 미국 일리노이 공학대학교 석박사를 지내셨고 현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전문 분야는 소프트웨어 융합과 컴퓨터 공학으로 오늘 저희의 주제에 맞는 특별한 자장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최동주입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이승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그 사회를 보신 박성주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근 챗GPT 이후로 굉장히 AI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AI의 발전을 우리 의료계가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 세 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강좌는 그 공과대학 교수님께서 하는 기본적인 이론 강의시고요. 그다음에 두 개는 실제로 회사를 하고 계시는 AI 회사를 하고 계시는 두 분들의 실용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잠깐 앞서서 저희들이 의사들이 좀 조금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제 컨셉만 잠깐 잡아드리기 위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잠깐 주시겠습니까? 디지털 헬스를 여러분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6가지 정도는 안 옵니다. 하나가 그러니까 모바일 헬스, 주로 앱으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임플란터블 디바이스가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 컴포넌트는 텔레메디슨 그리고 텔레케어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AI 인공지능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우리들이 흔히 접하고 있는 EMR, EHR 등 그런 그 진료 기록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 인공지능의 범위는 굉장히 넓죠. 그 안에 이제 머신러닝이 있고 딥러닝이 속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있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는 부분이 합쳐지면서 이런 챗GPT를 만드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컴퓨터 공학적인 기초 베이스고요. 의료계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라는 넓은 그 영역 속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겹쳐지는데 의료기기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의료 인공지능, 그다음에 디지털 치료제, DTX라는 거와 샘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든 실제 그 산물들이 이런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이 영역은 식약처에서 관여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그 지금 나오는 인공지능은 그 태스크 스페시픽 AI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체스트 엑스레이를 러닝 시켜가지고 딥러닝을 해서 컨버레이션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런 걸 만들었으면 이 AI는 체스트 피해서 뭐 암이다 이런 거를 꼭 집어주는 그런 AI인데요. 요즘은 여기 태스크 스페시픽이 아니라 파운데이션 모델 그래가지고 이런 뭐 텍스트는 물론이고 뭐 이미지 모든 걸 종합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거를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이 뭐 음성으로도 쓰게 하고 이미지로도 쓰게 하고 이런 모델이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디셔널 모델과 이러한 그 파운데이션 제너럴라이즈 메디컬 AI들이 생겨나고 있다 최근에는. 그래서 이런 의료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 종류에 관계없이 실시간 데이터 뭐 우리 DNA 데이터 뭐 엑스레이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만들어 놓으면은 이 사용도 뭐 이런 음성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Q&A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로 가고 있다. 멀티모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그 챗GPT의 사용인데요. 우리가 보통 라지 랭귀지 모델, 챗GPT 같은 거는 여기 그 여러 가지 나와 있죠. 챗GPT 그다음에 퍼플렉시티 그다음에 메타, 램마 이런 거라든지 버트 같은 거 나와 있는데
방대한 데이터들을 여러 번 그 러닝 시켜가지고 만든 데이터를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의료계에 하기 위해서는 이 제너럴라이즈 모델을 더 스페시파이 거꾸로 하죠. 이 그 태스크 스페시픽 모델을 만들어서 의료에 이용하는데 이런 모델은 바이오 GPT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매드 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있는데 요것들을 스페시픽 LLM을 병원에 있는 데이터를 러닝시켜서 우리한테 맞게 만든 이런 걸로 우리 병원에 맞는 그 LLM으로 만드는 것이 요즘 또 추세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많습니다. 블랙박스라든지 카본 프린트 같은 게 많지만 이런 것도 극복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오늘 강의 3개 들어보시고 나중에 또 디스커션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그 첫 번째 연자로서 경희대학교 김정욱 교수님께서 인간을 모방한 멀티모달 AI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김정욱 교수님은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고요. 현재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로서 재직하고 계시며 지금 저 전문 분야는 컴퓨터 비전, 머신러닝, 멀티모달 데이터 및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욱 교수님 준비됐으면 발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김정욱이라고 합니다. 우선 굉장히 좋은 디지털 헬스 연구의 웹 심포지엄에 초대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이제 인간을 모방할 멀티모달 AI라는 주제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를 졸업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경희대학교에 부임이 돼서 이제 그 기간 동안 조교수로 지금 재직 중에 있고 그 기간 동안 다양한 컴퓨터 비전 그리고 뭐 머신러닝 그리고 뭐 메디칼 분야에 관련된 논문들을 이제 많이 작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 관심 분야에 대해서 현재 관심 분야 그리고 이제 과거 관심 분야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멀티모달 AI라는 부분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뭐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웹 심포지엄과 관련이 있는 주제는 이제 뇌파 그리고 이제 비디오를 함께 활용을 해서 이제 멀미감 예측을 한 것에 관심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사람의 뇌파를 이용을 하고 이제 비디오를 보면서 그때 관찰되는 뇌파를 분석을 통해서 좀 멀미감이 좀 심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는 부분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거는 멀티모달에서 좀 메디칼 AI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이제 피부 병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뭐 초음파로 확장을 해서 뭐 여기 자궁 초음파인데 어떤 뭐 자궁 내막이 어디고 어떤 위치에 찾고자 하는 위치가 어딘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울트라사운드에 대해서 울트라사운드 세그멘테이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디칼 분야에도 관심이 현재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오늘 그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전체 이제 메디칼 AI 그리고 이를 더 넘어서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 좀 멀티모달 그리고 이제 뭐 단일 모달 이런 다양한 AI 기술들이 널리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인공지능이 내고 있고 최근 챗 GPT가 등장을 하면서 그거에 따라 굉장히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이제 인공지능의 미래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뭐 자율주행 그리고 뭐 실제 게임에서도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뭐 이렇게 이미지 생성하는 분야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핵심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제 정보가 좀 부족한 환경을 좀 다양한 멀티모달 환경에서 정보가 부족한 환경을 좀 쿡쿡 집었는데요. 이제 어떤 경우냐면 기존에 이제 멀티모달을 활용한 데이터 그리고 멀티모달을 활용한 환경에서는 굉장히 데이터가 풍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리얼월드에서는 뭐 어떤 비주얼 정보가 부족하거나 뭐 실제로는 텍스트 정보도 있고 오디오 정보도 있고 이제 비주얼 정보도 다 있는데 한 모달 정보가 이제 없거나
이제 리얼월드 관점에서 아니면 오디오 정보가 없거나 그러면 저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거죠. 아니면 최근에 이제 챗 GPT 같은 그 아웃풋 어떤 텍스트 정보가 이제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인공지능이 효율적으로 효율적인 성능을 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제가 설명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멀티모달 AI가 어떤 이런 정보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어떻게 강인하게 대처를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인공지능은 다들 아시겠지만 좀 인간을 모방하는 것이 지향점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스티브 잡스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2001년부터 이제 2010년도까지의 모습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근데 보시면 스티브 잡스는 뭐 검은색 옷을 이제 입고 있고 청바지를 입고 있고 밑에 운동화를 신고 있고 이제 이를 이제 인공지능 학습 때 사용을 했다고 하면 그럴 때 이제 저희가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예측을 할 때 실제 테스트 때 리얼월드 뭐 메디컬 도메인에서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정보가 이제 부족한 환경, 이제 제가 어떤 정보가 부족하면 여기서 이제 얼굴이 누군지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람이라면 학습 때 이런 모습이 스티브 잡스인 거를 안다면 검은색 옷을 입고 있고 청바지를 입고 있고 운동화를 신고 있네. 그러면 저희는 이 사람을 보고 스티브 잡스이구나 이런 정보를 연상해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이제 리콜링이라는 과정, 이제 연상이라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인간은 그 정보가 부족할 때 뭐 메디컬 도메인뿐만 아니라 리얼월드 뭐 자율주행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식으로 이제 정보를 회상을 하냐면 처음에 정보 학습 과정에서는 충분한 정보, 완벽한 정보들을 가지고 인간의 뇌로 변환을 해주는 인코딩을 수행을 해주고 이 인코딩 인간이 뇌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인코딩해서 그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뇌에 충분히 저장을 해두고 이제 실제 테스트를 할 때 부족한 정보가 주어지더라도 관찰된 정보들 청바지라든지 이런 몸통 이런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스티브 잡스구나 이런 정보를 이제 연상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최종 이제 인코딩 단계 이를 학습 때 충분한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그리고 이를 연상하는 단계 이 총 세 가지를 기반으로 사람이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멀티모달 환경에서 이 충분한 정보를 연상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뇌 구조인데요. 그래서 자율주행에서 이를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저 멀리에 있는 사람을 보고도 저희는 이제 실제 이미지 레벨에서는 정말 적은 픽셀이지만 멀리 있는 사람을 보고 철수구나, 뭐 영희구나, 뭐 이런 정보를 연상해낼 수 있고 뭐 반대로 이제 이걸 싱글 모달에서는 그렇고 RGB에서는 그렇고 멀티모달 IR RGB라는 도메인 실제 리얼월드죠. 그때 거기에서 어떤 RGB 정보를 보고 IR 정보까지도 함께 연상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제 연구 방향 그리고 저의 생각하는 모토는 학습 과정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멀티모달 정보를 함께 이제 연관을 짓는 능력을 이제 학습을 하면 실제 리얼월드 멀티모달 AI가 뭐 챗 GPT 이후에 등장하는 멀티모달 AI가 정보가 이제 부족하더라도 이런 정보 학습 때 우리 연관지었던 멀티모달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충분히 연상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저의 이제 연구 방향을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오디오 비주얼 도메인에서 이제 진행을 했고 뭐 오디오 비주얼은 뭐냐면 실제 소리와 리얼월드의 소리 그리고 이제 시각 정보, 사람의 귀, 눈을 이용한 정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이제 멀티모달 정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텍스트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준비를 해 왔는데요. 지금 소리는 지금 나오진 않는데 이제 앰뷸런스 소리가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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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실제로 이제 들리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소리를 듣고 저희는 이제 오른쪽에 앰뷸런스라는 거를 사실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앰뷸런스 소리를 저희는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보면 저희가 제가 먼저 설명드릴 주제는 이제 소리를 기반으로 이제 객체 검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리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는 영상을 전혀 보지 않고 눈을 감고 소리만 듣고 객체를 검출하는 태스크입니다. 이게 실제 리얼월드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카메라가 고장이 났거나 그런 환경에서 소리를 듣고 주변 객체를 검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소리의 장점이 뭐냐면 정말 여기서 뒤에 자동차가 있으면 그 자동차가 아예 가려져 있더라도 소리만 들린다면 검출해낼 수 있고 화면 밖에 있는 객체들도 이제 검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저희 눈에 명확하게 보이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를 검출할 수 없다는 이제 문제점은 있지만 굉장히 실제 리얼월드에서 빈번하게 이제 영상은 없이 소리만 들릴 수 있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입력은 소리를 듣지만 이 소리를 듣고 저희는 인간의 뇌에서는 그 시각적 소리를 듣고 이 시각적인 정보를 연상을 해낼 수 있습니다. 기억을 해낼 수 있고 그래서 이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를 함께 인테그레이션 합쳐서 최종적인 자동차라는 것을 검출을 해낼 수 있고 그래서 이를 모방한 이제 메모리 네트워크라는 것을 설계를 해서 이 멀티모달 AI가 부족한 입력, 단일 입력이 들어오더라도 시각 정보를 연상을 해서 함께 멀티모달 정보를 함께 활용을 해서 객체 검출을 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네트워크 과정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렇게 학습 과정 때는 충분한 정보, 시각 정보 그리고 이 오디오 정보를 함께 써서 이 메모리 네트워크라는 걸 고안을 했는데 메모리 네트워크는 청각 정보를 단서로 주었을 때 시각적인 정보를 연상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청각 정보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학습을 진행을 했고 테스트 때는 이제 이런 소리만 듣고도 눈을 감고 소리를 듣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도 학습 때 청각 정보를 가지고 시각 정보를 연상을 했으니까 이 시청각 정보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 그런 결과를 이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 데이터셋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 시각적인 정보와 청각적인 정보가 함께 이제 있는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학습 때는 시각적인 정보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실제 결과를 보시면 간단하게만 지금 이 빨간색 부분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VMR 메모리가 청각적인 정보 왼쪽에 있는 청각적인 정보를 보고 연상을 해낸 결과고 이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정보는 실제 시각적인 정보가 있었다면 이런 부분에 집중을 했을 텐데 학습 때 충분히 시각적인 정보를 연상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해서 청각적인 정보만 있더라도 시각적인 정보를 잘 연상할 수 있구나 이런 결과를 이제 얻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데모 결과를 보시면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이 결과는 실제 AI가 소리만 듣고 객체 검출을 한 결과입니다. 소리가 들리진 않지만 이 자동차 소리를 듣고 자동차를 검출해낸 결과, 굉장히 재밌는 결과를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지금 챗 GPT 등장 이후로 텍스트라는 정보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트리모달 데이터라고 해서 시각적인 정보, 시청각 정보, 그리고 이제 텍스트 정보까지 함께 이용하는 것을 이제 트리모달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데이터가 너무 완벽하게 주어졌다면 너무 좋겠지만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가 완전하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럴 때 제가 문제를 또 제기했던 거는 이 태스크를 하나 잡았는데 AVQA라는 태스크가 이제 뭐냐면 입력을 음성과 시각적인 정보를 주고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클라리넷이 먼저 소리를 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합니다. 오른쪽, 왼쪽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을 하는 태스크를 이제 AVQA, Question Answering이라는 태스크인데요. 이럴 때 기존의 AI 모델은 완벽한 입력이 주어졌을 때만 이 대답을 하는 것이 가능을 했고 어떠한 한 입력이 없을 때 어떤 비주얼 정보가 없거나 텍스트 정보, 소리 정보가 없을 때 결과를 굉장히 잘 못 내는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챗GPT가 등장하더라도
이렇게 입력이 불완전할 때 이런 고려가 없으면 AI 성능이 완전 무너지는 아쉬운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제안했던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뇌 구조, 어소시에이션, 그거를 연관 짓는 능력을 학습 때 충분히 시켜서요. 실제 입력에는 예를 들어서 오디오 정보가 없더라도 오디오에 대응되는 시각 정보, 그리고 그 시각 정보에 대응되는 질문, 텍스트 정보, 이 세 가지 이 트리모달 간의 연관을 지어서 어떤 입력이 없더라도 주어진 입력 두 개에 대해서 그 부족한 정보를 연상을 해내서 최종적으로 주어진 입력, 그리고 주어진 입력들, 연상해낸 입력들을 함께 조합을 해서 서로 융합을 해서 서로 도움을 줘서 최종적으로 이제 대답을 해내는, 강인한테 대답을 해내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를 뭐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 기존의 어떤 완전한 AVSD라는 네트워크, 파노 AVK 이런 AI 이름입니다. AVST 뭐 이런 PSTP-NET 이런 AI가 입력이 어떤 V라는 거는 이제 비주얼 어떤 시각적인 정보가 없을 때, 오디오가 없을 때 결과를 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다 보여주고 있는데, 제안한 방법처럼 멀티모달 정보를 이제 어소시에이션 연관을 지으니까 성능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이제 인간을 모방하는 AI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좀 더 이제 그 메디컬 도메인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정말 그 초음파 사진에서 굉장히 그 바운더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분명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굉장히 전문가이신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대략적으로 잘 파악을 해낼 수 있는데, 그런데 왜 AI는 못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저는 착안을 해서 저희 사람을 제가 레퍼런스를 찾아보니까 사람은 좀 중요한 부분들, 키포인트들을 찾아서 애매한 부분을 이제 인식을 하더라라는 결과를 내서 이 결과를 간단하게만 결과만 보여드리면, 인간을 모방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고, 실제 그 피부 관련된 병변 부분에 중요한 부분을 AI한테 스스로 학습을 시켰더니 이런 병변을 잘 예측하기 위해서 AI가 이 부분들이 중요했습니다라고 이런 결과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실제 초음파에서도 자국 내막을 찾을 때 이런 부분, 이런 포인트들이 중요하더라. 임상적으로는 실제로 어떤지는 제가 영상 처리 전문가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이런 애매한 리전을 찾을 때 중요하더라라는 그런 결과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저의 그 발표를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AI라는 거는 굉장히 챗GPT가 등장한 이후에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정말 입력이 부족한 리얼월드 환경에서는, 특히 이제 의료 환경에서는 굉장히 더 빈번할 것 같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무너졌다든지 환자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을 때 잘 못할 그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할 때 AI는 그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방법을 활용하면 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제 말씀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정욱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데이터 실용화에 대해서 테디썸의 함영균 대표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함영균 대표는 카이스트에서 웹사이언스 공학으로 석박사를 마치셨고요. 지금은 현재 테디썸의 대표로 계십니다. 테디썸은 한국형 LLM의 그 모델이고요. 이를 통해서 많은 그 비즈니스를 하고 계십니다. 연구 분야는 자연어 처리와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그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좋은 발표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실용화라고 되었는데, 내용은 이제 인공지능 전반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던 일, 그다음에 실제 유스 케이스 등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테디썸 대표 함영균이고요. 카이스트에서 이제 자연어 처리로 박사학위 받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 개념을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언어 모델은 저희가 이제 릴레이 게임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한독립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만세 혹은 선언서가 나올 것이다.
대한 했으면은 민국이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그러한 언어 모델의 개념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챗 GPT나 제미나이 등등도 이러한 그 언어 모델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학습은 가장 기초적인 학습은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그러한 알고리즘으로 학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단어만 예측을 하는데 어떻게 챗GPT가 이런 다양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그 다음 단어가 뭘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챗GPT의 답변이 되겠죠. 그러니까 특정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다음 답변으로 챗GPT가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답변을 이제 언어 모델에 학습을 시키게 되면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스트럭션 요청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튜닝 과정을 보통 인스트럭션 튜닝이라고 저희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그 딥러닝이 활성화되면서 기존에는 인코더 기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해를 하는 사람이 쓴 글을 이해하는 모델들이 좀 주류를 이뤘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모델들의 사이즈가 커지고 그 다음에 딥러닝 기술, 그 다음 데이터에 대한 퀄리티가 좋아지면서 생성형 기반의 모델이 지금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통은 GPT-3부터 그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로즈드 소스, 저희가 실제 모델을 까서 확인해 볼 수는 없죠. 대신 이제 쉽게는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됐건 연구원들이 됐건 챗 GPT는 이제 쉽게 이용하고 빠르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고요. 그에 반해서 오픈 소스, 대표적으로는 메타에서 공개한 라마 같은 모델이 있는데 이러한 모델은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새롭게 학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서버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소스 모델이 실제 비즈니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쪽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에 관련된 규제도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어떤 개인정보 와 같이 보완돼야 되는 데이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챗 GPT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인하우스, 그러니까 어떤 통제된 상황에서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오픈소스 모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그리고 올해 초에 GPT-4가 나왔을 때만 해도 오픈소스 모델이 GPT-4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GPT-4는 더 많은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누적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픈소스 모델들보다는 그런 클로즈드 모델들이 더 성능이 좋을 것이라고 예측이 됐었는데 실제로 모델의 발전 속도를 보면은 실제 GPT와 그다음에 오픈소스의 모델의 성능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는 인하우스, 그러니까 프라이빗한 환경에서도 GPT에 준하는 높은 성능을 갖는 그러한 모델들을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생성형 AI는 이제 챗GPT와 같은 그런 챗봇 인터페이스 이외에도 이미지, 음성과 같은 다양한 멀티모달 태스크에서도 거의 사람에 준하는 그런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소버린 AI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 그리고 중국어를 제외하면 대부분 언어에서는 이런 오픈소스 LLM이 잘 작동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메타의 라마 3 같은 모델 같은 경우에도 한국어로 물어보면은 이제 영어로 답변을 하는 그런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데이터가 적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블라썸이라는 그 한국어에 특화된 랭귀지 모델을 이제 개발하고 이걸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델들에 대한 누적 다운로드는 약 30만 건 정도가 되고요. 10월 달 기준으로도 거의 10만 건이 넘는 다운로드를 받았으니까 최근에 좀 많이 주목받고 있는 그런 오픈소스 모델입니다. 네. 저희 모델은 이제 학습 가능한 모델이면서도 학습이 불가능한 GPT-4 혹은 하이퍼클로버에 준하는 그런 성능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모델들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실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오늘 강연의 이제 그 핵심 내용인데요. 그럼 LLM을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 이제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내용을 좀 준비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학습을 하지 않고 저희가 GPT를 이용하듯이 프롬프팅을 잘 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안 쓰는 말이긴 한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속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노란 사과에 대해서 옐로우 사과라는 답변을 얻고 싶다고 한다면 그런 프롬프트에서 샘플을 주는 거죠. AI 모델에게 이 태스크는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해라라는 식으로 샘플을 주게 됩니다. 보통 이제 원샷이나 퓨샷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체인 오브 소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AI한테 너는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서 이러한 단계들을 거쳐가지고 내 문제를 풀어줘라고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는 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푼다 그러면은 이러한 수학 문제는 문제를 쪼개고 그 다음에 다시 합치는 과정을 거쳐서 답변해줘라는 식으로 상세하게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그 외에도 LLM들이 가지고 있는 할루시네이션 문제,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을 답변하는 그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즘은 웹 검색이나 혹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해서 답변하는 그러한 모델들 혹은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레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레그 시스템은 예를 들어 은행이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상담 스크립트가 있을 것이고 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계약서 보존 업무에 대한 매뉴얼 뭐 등등의 어떤 가이드북 이런 것들에 대한 문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AI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챗GPT라고 한다면 챗GPT가 그러한 문서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 답변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그 시스템에서는 AI 모델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서로 되어 있는 지식들을 검색해서 그걸 바탕으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델을 튜닝하는 것이 이제 가장 정확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튜닝에 드는 비용이나 노력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레그나 프롬프트를 이용하는 방법은 데이터를 모델에 학습시키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를 최신화를 유지할 수 있고 사람이 좀 수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사용하는 거는 레그나 프롬프트를 하는 것들이 좀 쉽고 그다음에 모델에 대한 정확도는 모델을 튜닝하는 것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파인 튜닝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전문가들이 질의응답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고요. 질의응답 데이터를 구축한다는 거는 사람이 물어볼 만한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챗 GPT라고 하는 그런 생성형 AI가 이상적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답변을 사람이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러한 데이터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방식이고요. 근데 예를 들어 의료 도메인으로 한다. 그러면 의사분들한테 그런 데이터들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동향은 이런 것들을 좀 반자동화를 해서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참고할 만한 어떤 가이드라인 문서가 있다, PDF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보통은 OCR 같은 다큐멘트 AI를 거쳐서 텍스트로 잘 추려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텍스트를 바탕으로 보통은 챗GPT를 이용해서 질의응답 형태의 데이터를 이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람과 전문가들이 이제 검수를 하면서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이제 그 화면에서는 왼쪽에 있는 것들은 금융 관련한 어떤 지식이 담겨 있는 문서고요. 이러한 문서 데이터로부터 텍스트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는 바와 같이 질문과 답으로 구성된 질의응답 데이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금융 분야라고 한다면 이제 금융 분야에 사용되는 규정, 지침, 용어 사전 등 PDF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정제 가공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제 모델에 대한 학습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제 모델이 해당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 더 학습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는 몰랐던 뭐 예를 들어 정리제도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학습 과정을 통해서 정리제도에 대한 이해를 AI 모델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과정입니다. 네, 그 외에도 저희는 이제 번역 모델도 이제 개발한 바 있는데요. 이제 공군과 같이 이제
작게 연구를 진행했던 것은 공군 용어들은 실제로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와 다르게 그 전문 용어, 그다음 약어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글 번역기로는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 이제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이런 번역 작업을 수행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레그, 그러니까 용어에 이제 관련된 문서들을 검색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번역을 수행했을 때 10점 만점에 약 9.6점, 그러니까 굉장히 번역에 대한 퀄리티가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델에 대한 평가는 이제 전문가도 평가를 했지만은 보통 요즘 최근의 트렌드는 좀 더 좋은 모델, 보통은 GPT-4 같은 그런 좋은 모델들을 가지고 저희가 만든 모델 혹은 연구원들이 만든 모델들을 자동으로 평가하는 것도 요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모델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지, 예를 들어 학습을 하는 방법, 레그하는 방법 등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요즘 에는 그 이상으로 좀 더 추론에 대한 내용을 도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GPT-4의 O1이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GPT-4 O1은 아직 정식 서비스로 공개된 것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출력을 뵙기 전에 다양한 사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답변하는 경우가 있고 한 10분 정도 생각한 다음에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10분 정도 생각한 다음에 답변하면은 좀 더 좋은 답변이 되겠죠. 비슷하게 AI 역시도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10번, 20번, 30번 정도 그 질문을 해석하고 이제 분해하고 다시 한번 재조합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좀 더 좋은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심층 추론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GPT-4 O1이 나왔을 때 실제로 기존에 있던 모델들, 여기 보시면은 이 파란색 부분이 기존에 있던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 부분이 O1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일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추론 과정을 많이 거치게 함으로써 성능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특히나 전문 분야에서 박사 수준의 인간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코딩이나 뭐 사용자 선호도 평가 등에서 기존보다 당연히 좋은 성적들을 보였고요. 이 방식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GPT-4 O1은 GPT-4보다 30배 정도 느립니다. 30배 정도 느리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은 30번 생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한 번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 질문을 여러 단계로 쪼개고 그리고 질문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질문 하나를 10개로 쪼갰다. 그러면은 10개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추론 단계들을 거친 후에 최종적인 답변을 이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배 정도 느리지만 좀 더 좋은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깊게 해서 모델의 추론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그러한 일종의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넘어가고요.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GPT-4에서는 암호 해독을 하게 시키면은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한번 테스트해 본 다음에 근데 이거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라고 답변을 실제로 했는데, 근데 GPT-4 O1 같은 경우에는 그 디코딩 방법을 여러 가지를 이제 사용해 봅니다. 문자 쌍맞추기나 문자 숫자 위치로 변한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방법 등등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OY 같은 경우에는 15 더하기 25 나누기 2라서 뭐 T다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암호를 해독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심층 추론은 그 복잡한 쿼리, 그다음 복잡한 문제를 처리하는 고급 추론 기술이고요. 장점으로는 이제 맥락이 풍부한 쿼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나면서 미세한 차이나 관계 포착, 그다음에 복잡한 쿼리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사분들이 하는 일들과 아마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의사는 아니지만 만약에 진단을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증상들을 보고 그다음에 환자에 대한 다른 정보들을 보겠죠. 이제 과거 병력이나 뭐 약물 정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것이고, 또한 질병의 빈도나 유전력 이런 것들 아마 확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진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진단을 내리고 하는 것들은 AI와 사람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약 3년간 이제 경희대학교 이승용 교수님 연구팀, 그다음에 건양대학교 등과 같이 연구를 진행했던 것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추론 단계를 거침으로써 LLM의 출력이 좀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료에 관련한 LLM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저희 사이트에서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에 대해서 증상과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LLM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 예를 들어 뉴럴 리즈닝이라거나 뉴럴 심볼릭 리즈닝과 같은 근거 기반의 어떤 메디컬 리포트를 생성하는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뒤에서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모델들의 출력을 합쳐서 블라썸에서 답변해주게 됩니다. 샘플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엑스레이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엑스레이에서 어느 부분이 그 질병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그 어텐션 히트맵을 이렇게 찍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메디컬 리포트로는 어떤 소견이 있을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심장 비대가 의심되고 뭐 다양한 어떤 결론과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출력해주는 그런 어떤 일종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네, 그 시간상 제가 간단하게만 조금만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심층 추론을 그 예시로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복잡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원화의 국제화가 요즘 좀 이슈긴 한데 원화의 국제화가 경제에 미칠 잠재적 이점, 위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적절한 정책적 조언을 해달라라는 이런 하나의 질문을 했을 때 사실은 이 질문은 여러 가지 질문들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경제의 현황은 어떻게 되고 원화의 사용 비중은 어떻게 되고 이점은 뭐고 위험 요소는 뭐고 뭐 다른 나라의 사례는 뭐고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질문을 이제 나누는 작업들을 수행해주고 각 세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들을 다 가져오는 방식을 취합니다. 다 취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리포트 형식의 답변들이 구성이 되겠죠. 이제 그러면은 그런 리포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요약하는 방식으로 이제 최종적인 어떤 정책적 조언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질문만 넣었을 때 나왔을 때 결과보다 당연히 심층 추론을 거쳤을 때 나오는 답변들이 좀 더 정확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실제로 사례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층 추론을 하게 되면은 직접 커리와 다르게 이제 좀 더 체계적인 결과, 그 다음에 배경 과정 사례를 포함한 심층 분석, 그 다음에 좀 구체적인 내용들, 어떤 그 대응 방안까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답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만 속도 이슈, 그러니까 여러 단계의 추론을 거치기 때문에 좀 모델 구동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런 단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희는 그 한국어 언어 모델 블라썸이라는 모델을 현재 개발하고 있고요. 올해 그래도 오픈 소스 모델 중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된 모델 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량화 모델 중에서는 한때 로지코라는 벤치마크에서 1등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의료에 좀 특화된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자 여러 가지로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LM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은 다만 글로 써야 되는 어떤 단순 작업들, 그 다음에 번거로운 작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료 분야에도 이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AI에 대한 도입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대표님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그 내용이 관심이 있고 또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첫 번째 발표하신 김정욱 교수님 그 멀티모달 AI도 관심이 많은데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이따 패널 때 질의를 패널리스트를 통해서 하고 답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그 발표하실 연자는 A.Q의 정경호 대표님이십니다. 정 대표님께서 발표해 줄 내용은 AI 의료 적용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정 대표님의 간단한 양력은 인천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하시고 현재 에이다큐의 대표이사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국가의 많은 연구 또 자문위원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든다면 한미사이언스의 전략본부 팀장도 역임하셨고, 그리고 식약처의 디지털 의료 제품 법안 민간합동 작업반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정 대표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정경우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거를 발표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실제 앞선 두 분의 연자분이 AI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진행해서 개발을 했다면 저희는 실제 이런 산출물을 어떻게 제품에 적용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A.Q를 하기 전에 국내 1호 디지털 치료기기 불면증 디지털 치료기기인 솜즈를 전주기 총괄을 담당을 했었고, 그래서 이 솜즈에 대한 AI 적용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는 현재 하고 있는 신부전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의 목소리로 신부전을 판별하고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하트보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드러움 밀카. 치과 갈 때 방사선 적은 바텍의 그린엑스 있는지 꼭 물어보세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치료기기 처방이 시작됐습니다. 식약처 허가를 받은 국내 1호 디지털 치료기기는 불면증을 치료하는 앱으로 일반 모바일 앱과 달리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이충헌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 치료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든 디지털 치료기기입니다.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생각과 수면 습관을 앱을 이용해 고치는 방식의 치료입니다.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새벽 1시쯤. 새벽 1시. 잠자리에 든 시각과 일어난 시각 등을 입력하자 수면 효율이 33%로 나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실제로 잠을 잔 시간은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환자의 상태에 맞춰 앱은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라는 지시를 합니다. 정해진 취침 시각 전이나 기상 시각 이후에는 잠자리에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1년째 불면증을 앓고 있는 이 남성은 수면제 대신 디지털 치료기기를 처방받았습니다. 누우면 잠도 안 오고 또 늦게 자거나 중간에 깨면 또 일어나는 시간이 달라지고 이러니까 제 혼자 의지만으로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인지행동 치료가 가능하고 현재 상태에 맞는 피드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지시가 상당히 많고요. 그 지시는 환자분들이 직접 입력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대부분 습관을 고치는 겁니다. 이번 처방을 시작으로 환자 데이터가 쌓이면 치료가 더 정밀해져 수면제 사용이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네, 방금 영상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국내 1호 디지털 치료기 솜즈는 인지치료 소프트웨어 2등급입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임상 현장에서 불면증 환자가 왔을 때 1차 표준 치료인 인지행동 치료라는 CBTI를 모바일화해서 옮겨놓은 거고요. 단지 이제 오프라인의 어떤 교육 방법들을 모바일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입력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어떻게 자야 되는지,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 실제 인지행동 치료가 6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있는데 솜즈도 똑같이 6주 프로그램으로 최대 9주까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솜즈는 단계별로 해서는 총 42개 세션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단계별을 계속 완료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스테이지 1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왜 이런 방법을 선택했냐면
임상적인 유효성도 중요하고 사용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밸런싱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무작정 하루에 매일매일 이만큼씩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적정한 시간을 매일매일 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실제 수면 일기를 기록하면은 그 수면 일기를 기반으로 다음 주 일주일을 어떻게 자야 되는지에 대한 처방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치료기기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총 3가지 데이터가 수집됩니다. 임상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핏빛을 적용했기 때문에 웨어러블에서 올라오는 데이터, 그다음에 앱 내에서 기록하는 앱 사용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맞춤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솜즈는 이 6주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불면증을 차츰차츰 개선할 수 있게끔 하는 거지 수면제처럼 당장 먹으면 오늘 잠을 잘 자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궁극적으로 솜즈의 목표는 수면제처럼 오늘 잠을 잘 자게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을 때 과거의 어떤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오늘 얼마나 잠을 잘 잘지 예측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의 수면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데이터, 그다음에 수면 일기에서 앱 내에서 기록했던 데이터, 그다음에 임상에 사용됐던 ISI 지표, 그다음에 웨어러블 데이터들을 같이 활용해서 오늘의 수면의 질을 예측하게 하지만 이 수면의 질을 주관적인 부분하고 객관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예측하도록 한번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저희 연구는 요즘 유퀴즈에도 나오시고 했던 카이스트 김재경 교수님께서 맡아서 진행을 해주셨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던 데이터들을 주관적인 수면의 질과 객관적인 수면의 질로 예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XGBoost 라이브러리라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했고 저희가 총 임상했던 환자 수는 98명인데 98명의 데이터를 4,198개의 데이터를 트레이닝 셋과 테스팅 셋으로 나눠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차 검증을 통해서 튜닝을 했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오늘 잠을 잘 자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을 했었는데 이 데이터가 98명밖에 되지 않고 많은 데이터는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할 수 없었지만 실제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인자들이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걸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주관적인 수면의 질, 수면 만족도에 있어서 보면은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새벽 시간대에 걸음수가 많으면 수면의 질이 낮게 나타나는지 당연하겠죠. 잠을 안 자고 걷고 있으니까. 근데 전날 수면의 길이가 짧고 오늘 수면의 길이가 높으면 수면의 질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주관적인 것들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또 객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낮 시간대에 걷는 부분들이 저녁에 얼마나 깼는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검증이 되지 않았지만 규칙적인 수면을 잘수록 이런 밤에 깨는 횟수가 감소한다는 걸 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객관적인 지표에 있어서 잠들기 전까지의 든 시간, 잠이 들고 나서 깬 횟수, 그다음에 잠이 들고 나서 깬 시간을 총 했을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을 봤을 때 정확도가 64%, 76%, 71% 아주 양질의 결과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유의미한 예측을 한 연구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것들을 그러면 오늘 잠을 잘 자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결과를 봤을 때 지금은 많은 것들을 현재 연구 결과는 로 많은 걸 할 수는 없지만 보시는 것처럼 수면의 질에 영향을 주는 수면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이 수면의 만족도가 올라가는지 레포팅을 해준다던가 지난 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얼마나 자야지 수면의 질이 올라가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수면 시간을 권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이렇게 되려면 웨어러블 데이터에서 올라오는 그 데이터들의 활용도가 많아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 연구에서는 웨어러블 데이터는 걸음수밖에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핏빛에서 올라오는 데이터의 정확도가 신뢰할 만한 데이터는 아니어서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하고 협약을 해서 갤럭시 워치에서 올라오는 수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협약을 맺었고요. 향후 저희 이 솜즈가 현재 혁신의료 기술, 신의료 기술 평가를 받고 있는 도중인데 신의료 기술 평가를 받고 정식 수가 등재가 되는 한 2, 3년 후의 시점에서는 오늘의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예측하고 대략 한 6시쯤에 이 사람이 오늘 생활 패턴을 봤더니 수면제 하나를 먹고 자야 되는 건지 뭐 산책을 하고 자야 되는 건지 그랬을 때 수면의 질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이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꾸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이 말씀드렸던 불면증 디지털 치료기기 솜즈는 하지 않고 있지만 두 번째는 신부전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사람의 목소리로 이제 신부전의 유무를 판단하고 위험도를 예측하는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목소리를 선택했던 이유는 목소리는 뭐 연구하셨던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이 바이오 마커로서 비침습적이고 신속하고 빠르고 정확도가 높다라는 바이오 마커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목소리로 신부전을 파악하는 연구를 저희 교수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112명을 대상으로 신부전 환자 입원했을 때의 대한민국 만세와 IAU를 녹음을 했었고요. 또 퇴원하셨을 때 대한민국 IAU를 같이 녹음을 했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눠서 분석을 했었는데 음성 데이터를 이렇게 목소리 데이터 전처리해서 시각화를 하고 1초 단위로 잘라서 분석을 딥러닝 방식으로 CNN과 트랜스포머 방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실제 신부전을 판별하는 정확도가 현재로는 90.4%로 결과를 도출하였고 관련된 부분은 작년에 이제 세계 심장학회에서 발표하시고 관련된 부분도 수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의 정확도 90.4%가 어떤 수치냐고 대단히 높은 수치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지만 현재 이런 목소리로 심장질환 또는 신부전을 연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외부에서 히어로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가장 그 선두의 회사는 현재 정확도가 약 80%이고 근데 뭐 물론 저희하고 다르지만 의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FDA, 유럽에서도 허가를 받고 지금 FDA를 진행하고 있지만 워낙 외국의 환경은 사람은 많고 인구도 많고 의료원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이런 80%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디텍팅이 되고 예방이 될 수 있다면 충분히 활용하기 때문에 FDA를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저희는 정확도가 90.4%라는 연구가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정확도를 높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위험도를 예측하는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위험도를 예측하려고 하냐면 위험도를 예측을 할 수 있어야만 그 위험도에 따른 어떤 의학적인 중재 가이드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정확도를 향상하는 부분도 있지만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서 빠르면은 올해 12월부터 또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이런 데이터 수집하는 임상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지금 고대 구로병원 내과 과장님이신 김웅주 교수님께서 저희 임상연구 조정자로 해서 지금 IRB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빠르면 IRB 승인이 12월 달에 나오면 12월 내나 늦어도 1월 달 안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연구하고 다른 점은 실제 기존의 녹음이 특정 녹음기에서 진행됐다면 지금은 스마트폰을 적용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폰,
그다음에 아이폰까지 적용을 해서 동시 녹음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위험도를 증상에 대한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뭐 엔티브로 BMP라든지 여러 가지 뭐 흉부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검사들하고 결합돼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초기에는 대한민국 만세 IAU만 했다면 지금은 이런 폐의 울림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발음들을 더 추가로 해서 또는 단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분은 어때요?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이런 자유발화식에서 이런 질환의 위험도를 추출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총 118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4개 기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그 알고리즘이 개발이 됐다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고도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식약처 확증 임상이라든지 그 이상의 임상을 진행하기 위한 계획들은 수립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 알고리즘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2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병원에서 신부전 검사를 조금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신부전 진단 검사로 가는 하나의 트랙과 두 번째는 사용자들이 신부전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인 어떠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치료기기로 한다던가 또는 약물과 결합해서 융합의약품으로 간다던가 향후에는 자동차나 AI 스피커에 넣어서 일반인들에게도 할 수 있는 제품을 계속 적용할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말씀은 AI가 분명 이런 제품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되게 유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AI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제품에 많이 고민했을 때 사람을 대체한다던가 또는 약을 대체한다거나 이러기보다는 사람이 할 수 없고 약이 할 수 없고 기존의 것들이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보조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제품화에도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됐지만은 그 패널 4분이 나와 계십니다. 그 여기 현장에 2분이 계신데요. 일단 우리 유병수 교수님은 현재 원주 세브란스에서 그 순환기능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그 대한신부전학회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김웅주 교수는 지금 에큐어에서 다 소개를 했지만 고대 구로병원에서 순환기내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대한신부전학회 디지털 헬스 연구의 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2분이 또 들어와 계신데요. 한 분은 그 서울 아산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저희 김민석 교수님인데 현재 그 대한신부전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계시고요. 또 한 분은 안 비춰지시나요? 또 한 분은 윤종찬 교수님이신데 가톨릭 의대에서 순환기능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대한신부전학회 연구이사로 재직 중이십니다. 자, 누가 먼저 한번 이 뭐 코멘트든 질문이든 유병수 교수님 먼저 해보시죠. 이런 좋은 자리에 그 잘 모르는 제가 그 보는 게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저는 그냥 글로 그 여러 가지 언어 처리나 이런 건 잘 모르겠고 맨 마지막에 우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보이스를 통한 신부전 측정 모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의학자들이 생각하는 그 모델이 개발됐을 때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거를 어떤 형태의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긍정적인 부분, 하나는 이제 부정적인 부분인데요. 이제 부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긍정적인 부분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앞서서 말씀하셨던 어떤 AI를 이용한 의료기기 또는 스마트 헬스를 이용한 기기가 개발됐을 때 이게 얼마나 정확성을 나타내느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 정확성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부전의 환자를 우리가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미 정상인 사람과 되게 심한 사람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누구나 다. 그래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사람을
실제로 진단하는 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우리하고 의료 환경은 다르지만 예를 들면 심전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엔티프로비엠피라든가 초음파를 못하는 의료 환경에 있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확도도 중요하고 이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 정확도를 말씀드릴 때 굉장히 저희가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80% 90% 별로 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아까 엔티프로비엠피라는 걸 나왔을 때 똑같은 건데요. 우리가 어떤 모델링을 할 때 100% 신부전인 환자를 모델링을 해서 데이터를 얻습니다. 근데 그 100%는 누가 봐도 신부전이 있는 사람이고요. 0%는 누가 봐도 신부전이 아닌 사람이거든요. 이걸 믹스해서 그 보통 인컨클루시브한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확도가 너무 높아져요. 그게 대표적인 게 심전도도 그렇고요. 다른 디바이스나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도가 90%, 어떤 거는 심전도는 막 95% 가는데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우리 이건 다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애매모호한 부분을 우리가 알려주기를 원하는 부분이라서 그 정확도를 측정하는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정말로 그렇게 모든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정확도를 얻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마커라는 것도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얻었거든요. AC 커브나 컷오프 밸류가 들어오는 모든 환자들, 응급실에 들어오는 모든 환자를 다 해봤더니 이종 AUC 커브가 90% 이상이고 엔티프로비엠프로 진단했더니 이렇게 나왔더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데이터 넣을 때 확실하게 신부전인 사람, 정상인 사람을 넣어서 보통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모든 데이터가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심전도도 마찬가지인 게요. 검진 자료에서 정상 사람하고 병 있는 사람을 만들고요.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의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컷오프 그 AUC 커브도 높아지고 정확도도 높아지게 돼 있는데 실제로 임상하는 사람이 느낄 때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면 이제 갑자기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 중에 데이터를 나중에 우리 김홍재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인노라고 할 때 정말 컨시큐티브 모든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이 환자가 어느 정도의 그 데이터의 그 신뢰성을 확보하느냐 중요해요. 저희가 AUC 커브 볼 때 0.5는 동전 던지기가 똑같고요. 0.75 돼야 약간 좋아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아까 수면의 질도 0.7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면 이제 저희가 받는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이게 썩 좋지 않지 않냐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의 정확도를 그냥 퍼센테이지로 표시하지 말고 조금 더 광범위한 데이터를 의료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어서 그 좀 더 임상의들이 솔직하게 느낄 때에 대한 부분으로 하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근본적인 질문인데 목소리가 변하는 것이 나의 컨제스천, 렁의 컨제스천과 어떻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으로 변환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없으면 이것이 나왔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려면 의사의 대표적인 것이 의학적 지식하고 메커니즘이 명확해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하셔서 해주셨으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연구가 되고 좋은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병수 교수께서 필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첫 번째 이슈는 그 트레이닝 세트라든지 발리데이션 세트만 갖고 하면 안 되고 나중에 익스터널 발리데이션 할 때 전체 퍼플레이션을 아마 대상으로 하시는 게 그 정확도를 정확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질문은 사실 블랙박스 문제거든요. 저희 우리 인공지능이 다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화이트박스화 시키는가가 아주 큰 앞으로 난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훈주 교수님 또 코멘트나 질문, 주로 코멘트 해주시죠. 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조금 하면은 그렇죠. 근데 이제 플라우저블 메커니즘 애초에 목소리와 하트 페일러가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는 이제 백그라운드 되는 약간 연구들이 좀 있고요. 이 조음 나오는 거는 렁 컨제스천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또 사실은 이 조음 기관의 부종도 같이 오거든요. 전체 웨이트가 늘어나기 전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목소리 캐릭터리스틱이 좀 다르다든가 뭐 그런 조금 더 기초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기반해서 우리 귀로는 다 구분하지 못하겠지만 AI가 조금 더 그걸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때 익스트림 케이스로 온 어드미션 때와 at discharge 때 wet과 dry를 얼마나 구분하는가가 이제 AUC가 한 90% 정도 나온 거고, 지금 그다음에 확대로 다음 스텝으로 하는 거는 입원 때와 퇴원 때와 그다음에 이제 1주, 4주, 뭐 13주 이렇게 팔로우하면서 좀 시리얼하게 조금 나아지는 여러 그 리피터티브하게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뭐 엔티프로벤피 등등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맞습니다. 데이터 더 많이 모여야 될 거고요. 근데 지금은 비교적 프로토타입이지만 뭐 프로미싱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도 사실은 첫 번째 우리 김정욱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시각과 또 청각, 텍스트 일부 우리가 자료가 혹시 미싱이 있더라도 그런 걸 커버해주는 멀티모달로 트레이닝을 시키면 조금 더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굉장히 더 백업이 되고 할 수 있는데 김정욱 선생님 실제로 이런 거를 아까 의료 분야에도 잠깐 소개는 해주셨습니다만은 어떻게 지금 왜 공항에 로봇가 이렇게 다니면서 뭐 안내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하듯이 사실은 제 진료실에 그런 걸 똑똑한 저와 같이 시각과 청각과 이런 텍스트를 읽어줄 수 있는 AI 꼬마 로봇가 있으면은 어시스턴트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궁극에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지금 현재 당장은 이제 로봇가 이제 사람을 모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로봇이 이제 사람의 행동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메모리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사람을 모방할 수 있는 사람의 좀 지식을 모방하는 그런 연관 학습을 제가 설명드렸던 그 멀티모달 간의 연관을 좀 학습시킬 수 있거나,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을 충분한 이제 사람의 뭐 피드백이라든지 아까 뭐 휴먼 인 더 룹 아니면 뭐 COT라는 컨셉, LLM의 그런 피드백 컨셉을 또 활용을 해보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좀 로봇이 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이제 듭니다. 그래서 그럴 때 좀 어떤 뭐 텍스트라든지 뭐 로봇의 어떤 로봇 비전, 어떤 로봇의 카메라 정보가 없을 때도 들리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텍스트를 함께 활용을 한다면 어떤 시각 정보를 좀 연상을 해서 그 뭐 정말 의사 선생님들을 좀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의사 선생님 넘어갈 수는 없겠지만 뭐 닮아갈 수 있도록 뭐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AI를 시각, 청각,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을 특히나 우리 블러썸의 코리안 한국말을 또 잘 하는 거를 최동주 교수님 진료실에도 하나 놓고 유영수 교수님 진료실에 놓고 뭐 전국 몇 군데 이렇게 박성주 교수님 진료실에 놓고 하다 보면은 그리고 서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면서 점점 정보가 쌓이다 보면 상당히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아주 뭐 좋은 의견들이시고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 온라인으로 와 계신 그 김민석 교수 먼저 한번 코멘트나 질문해 보시죠. 네, 먼저 저는 그냥 환자만 보는 의료진인데 공학적인 마인드가 이거 너무 없어가지고 근데 뭐 이런 귀한 자리에 뭐 이렇게 패널로 역할을 주신 우리 회장님이야 연구회 선생님들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강의를 듣다 보면은 이 의료진이랑 그 공학 하시는 우리 박사님들이랑 이게 더 많은 콜라보레이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기 김정욱 교수님한테 질문이 좀 있는데요. 아까 말씀 주셨던 비주얼, 텍스트, 오디오 뭐 이런 것들을 뭐 이 어소시에이션 뭐 이렇게 학습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심장, 뭐 심부전 뭐 이런 파트에서 이게 오디오 관련된 데이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이스는 정말 뭐 기발한 그 아이디어긴 한데 심장 자체만으로는 생각나는 거는 뭐 판막 질환, 뭐 이런 청진, 뭐 이런 것들이
뭐 영향이 좀 관련이 있을까 뭐 이 정도의 생각은 해봤는데 그런 데이터들은 사실 뭐 이미 찾아보면은 어딘가에는 다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심장이나 아니면 의료 분야에서의 그런 오디오 관련된 데이터 그런 것들을 활용한 그 AI 어떤 뭐 연구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있는지가 궁금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이 공학하시는 분이랑 이 의료진이랑의 이런 만남, 아이디어를 얻고 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그 접근을 하시는지, 어떻게 뭐 아이디어를 얻는지 이런 것들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그 첫 부분에 이제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오디오가 없는 환경에서 어떤 그 비주얼이라든지 아니면 텍스트 정보는 있고 오디오가 없을 때 이제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또 활용을 하거나 좀 뭐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라고 해서 뭐 LLM도 뭐 마찬가지지만 뭐 기존에 아까 이전에 뭐 다른 지식으로 아까 판막 예를 들어서 판막이었다고 하면 판막에 대해서는 뭐 충분한 이제 어소시에이션을 학습할 수 있는 뭐 데이터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시각 정보, 판막이 움직이는 그런 비디오 정보, 그리고 판막에 대한 이제 오디오 정보, 그리고 뭐 판막의 그 어떤 그런 움직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텍스트 정보가 페어로 함께 학습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제 학습이 되어 있으면 뭐 판막이 아닌 뭐 다른 경우에 대해서 어떤 뭐 시각적인 정보 아니면 텍스트 정보를 주면 그거를 한 번도 학습을 해본 적은 없지만 뭐 물론 성능은 굉장히 지금 당장은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소리를 한번 연상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그 데이터가 정제되지 않은 환경이면 데이터는 예를 들어 소리가 이제 음성과 관련된 데이터가 뭐 저 멀리 어딘가에 숨어져 있다면 그런 생성된 데이터와 그리고 뭐 저 멀리 숨어져 있는 데이터를 뭔가 유사도를 측정해서 이 데이터가 관련된 데이터가 뭐 여기에 있었네 이거를 활용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생성형을 통해서 데이터를 오디오를 생성해내고 그런 식으로 생각은 해볼 수 있고 사실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결과를 아직은 내지는 못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의 좀 문제점은 좀 더 말씀을 심화된 문제점은 아까 판막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뭐 오디오가 없는 정말 익스플리시트하게 없는 경우에서는 정말 안타깝지만 지금 당장은 뭐 비주얼 정보, 텍스트 정보를 좀 최대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뭐 그래서 또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방법의 또 기술적인 또 한계점은 추가적인 설명은 기술적인 한계점은 사실 학습 때 완전하게 페어된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한계점은 사실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비디오에 대응되는 음성 정보도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정보도 필요하고 그걸 충분하게 설명해주는 텍스트 정보도 필요해서 그런 한계점은 있지만 추가로 그 페어된 정보가 없을 때 어떤 그런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어떤 영상은 이제 판막 비디오 어떤 경우는 뭐 제가 용어를 잘 모르지만 뭐 심장 뭐 다른 질환과 관련된 뭐 비디오 또는 뭐 오디오 그런 서로 다른 정보들을 하지만 공통점은 심장이라는 공통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공통된 정보를 함께 좀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LLM 정보를 통해서 LLM이 뭐 그런 인컨텍스트 러닝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인컨텍스트 러닝은 심장에 대한 어떤 설명들 기존의 백그라운드 지식을 함께 활용을 하면 좀 서로 다른 심장 질환도 함께 또 연관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는 모달 간의 어소시에이션이 아니라 뭐 병과의 이제 병끼리의 뭔가 어소시에이션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실제 공학적인 공학도와 이제 그 어떤 실제 현업으로 이제 메디컬 쪽에 현업 일하시는 이제 교수님들과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뭐 그런 협업에 대해서 이제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보통 이제 이런 뭐 자리라든지 아니면 뭐
실제로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아니면 자문을 구하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실제 얘기를 해보면 저희 공학도는 아무래도 이제 실험실에 이제 있는 실험실에서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이제 생각을 할 때 왜 나는 하는데 왜 저희 앞에 있는 컴퓨터는 못 할까? 왜 나는 하는데 왜 이렇게 쟤는 결과를 못 내는 거야?라고 항상 생각을 할 때 그 실제 뭐 의료진들 분을 만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런 노하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기계적으로 앞으로 2발짝을 가면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그냥 기계적인 생각을 하지만 실제 산업에서 아니면 현업에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그런 결과를 새롭게 내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노하우들을 함께 들어보면서 아 이런 걸 좀 AI에 접목시켜 봐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또 아니면 반대로 이제 실제 현업에 일하시는 이제 의료진들 분들은 이제 이런 다양한 노하우가 있지만 좀 더 체계적인 어떤 그 체계라는 컨셉을 좀 접목해 보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체계적인 가이드를 뭐 정말 답은 아니지만 옆에 좀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그런 체계 지식들을 저희가 좀 제공을 해주고 뭐 그런 실제 현업과 어떤 그런 실험실의 어떤 체계적인 아이디어가 만나서 좀 시너지가 나게 해서 서로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만남 과정에서 그런 결과들을 내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네, 그 좋은 말씀드리고요. 그 끝으로 이제 윤정찬 교수님 나와 계신데 뭐 코멘트 하시는 분.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윤종찬입니다. 먼저 오늘 세 분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여러 참석자들께서 아마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보셔서 또 새로운 자극이 될 것 같은데, 뭐 세 분 연자에 다 공통되는 내용인데, 이렇게 멀티모달, 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챗 GPT 401, 뭐 아니면 이제 지금 또 보이스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모달리티를 같이 하게 되면 결국에는 처리 속도나 용량의 문제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하명균 대표님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인퍼런스를 여러 번 하게 되면 30배 더 느리다. 그런 표현 이제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30번 더 추론을 하니까 그만큼 느려진다 그러는데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나 그런 연산 처리 속도나 용량에 대한 게 더 발전하지 않으면 사실은 온사이트에서 바로바로 쓰는데 또 제한이 생길 텐데 그런 전산 처리 속도나 뭐 아니면 요즘에 이제 양자 컴퓨팅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근본적인 하드웨어적인 게 더 발전이 돼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명균 대표님 의견 잠깐 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가 이제 하드웨어 전문가는 아니라서 제 답변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HP, 인텔 이러한 그 하드웨어를 전문으로 하는 이제 그런 업체들과 많이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고민을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습 속도가 빨라야 된다. 두 번째는 서비스 속도가 빨라야 된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구현할 것인가 그 문제인데 그 서버라는 게 그 하나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쉬운데 두 개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조금 어려워지고 만약에 100개를 사용한다 그러면 하나를 쓸 때보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나의 클러스터로 이제 묶어야 되고 또 그 장비를 이용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하나의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분산 처리를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복잡한 설계가 이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GPU 개수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GPU 개수를 100만 개를 쓴 AI 모델을 저희가 사용할 일은 아마 미래에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모델을 여러 가지를 막 띄워놓고 그 100만 개 GPU에서 한 100만 개 정도의 모델을 쓰는 게 아마 더 효율적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하드웨어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겠지만은 그 모델에 대한 성능 혹은 그거에 대한 어떤 실행 속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그 지금의 AI 패러다임에서는 한계가 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GPT-4도 5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4.5가 나오면서 속도가 좀 최대 10배까지 빨라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 빨라지기는 제 생각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예를 들어 추론에 들어가는 시간을 그냥 사용자 보고 기다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추론 과정을 보여준다든지와 같은 그런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좀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개선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드웨어로 뭐 다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은 제가 이해하는 한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챗GPT 이후에 어떻게 의료 환경이 변할 것인지, 그리고 그 변화된 의료 환경에서 저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작은 실마리라도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좌장님과 그리고 세 분의 연자분, 그리고 네 분의 패널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청중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2025년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